뭐 괜찮아 해서 일업소로 개칭한 정병호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그 우리 교육 공동체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사무국이 그 짜놓은 플랜을 보니까 심지어 12시 반까지 이렇게 무리한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가능하면 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우리 사무국이 잘 알아요. 제가 뻗치니까 항상 여유 있게 시간을 잡아주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우리의 공동 육아를 이야기하자. 이 제목이 제가 받은 제목입니다. 그 함께 우리가 지금 공동 육아가 또 공동체 교육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실천해 나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고립의 시대를 살고 있고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공감 능력을 키우면서 함께 사는 법을 익히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 보자. 다음 장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 PPT를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죠? 네. 다음. 네. 2018년에 공동육아 해와달 어린이집하고 해와달 어린이집의 메뚜기 선생님 그리고 개구리 어린이집의 봄바람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은 놀면서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할까 하는 그런 탐구심을 가지고 그 연구 프로젝트를 하셨습니다. 자발적으로. 거기서 이제 좀 그 연구 결과가 다 나왔는데 두꺼운 연구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뭘 배웠니? 놀면서 우리 뭘 배웠을까? 물어봤더니 재미 배웠어.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기. 나무 타는 힘도 배우고 용기도 배웠어.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의 말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지금 아마 지금 오늘 여기 모인 교육 공동체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이 아이들이겠죠.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말법으로 재밌게 사는 방법을 알았어. 더 구체적으로는 내 말만 하면 안 되고 다른 아이들 이야기도 듣고 같이 사는 거 이런 거 배웠다고 합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으로 성장한 청년들 우리는 지금 여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0살, 30살 되는 청년들이 그 어린 시절에 그 선생님과 혹은 그때 함께 성장했던 그런 그 부모님들, 친구 부모님들과 다 연결해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인터뷰해 보니까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을까 그랬더니 즐거움을 경험한 게 가장 좋았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가 즐거움으로 남아있으면 좋은 거지. 또 다른 아이는, 다른 청년이죠.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을 배운 게 가장 크고 산과 마당을 뛰어다니며 내 몸을 다루는 법을 배운 거 그게 좋았어. 자연이 변화하는 방식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됐어. 어른들은 우리 편이라는 걸 알았어. 이 얘기 듣고 뭉클했어요. 이 시대의 청년 중에 어른들이 우리 편이라는 거. 우리 공동육아의 현장에서 이렇게 어린이집을 만들고 방과 후 교실을 만들고 어렵게 그 바쁜 맞벌이 일상 속에서도 자기들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부모들 또 교사들을 우리 아이들이 안다는 겁니다. 얘들은 일생을 통해서 가장 든든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 부모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그 친구의 부모들 또한 내가 만난 첫 번째 선생님들이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준다는 것을 겪고 안정된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어른으로 성장했다는 거죠.
이런 그 연구 결과를 모아놓고 소박한 선생님들의 그 연구심이 이런 이야기들을 채록해 놓고 선생님들이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래요. 뭉클뭉클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참 어린아이들이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떤 방식으로 느끼고 있을까 잘 확신이 안 가다가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니까 우리의 현장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한 자신들의 그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다시 알게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 공동육아는 이 다음 장 좀 부탁합니다. 이 공동육아는 대개 자연 친화 교육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가장 핵심적인 우리 공동육아의 교육적 가치 혹은 교육 프로그램은 공감 교육이었습니다. 공감하면서 사는 사람, 함께 사는 법을 익히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의 공감 교육과 공감 활동이라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그런 교육과 활동을 한다는 것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는 하기 어려운 일인지 오늘 같이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이 표방하는 공간, 시간, 관계의 열린, 우리가 열린 교육의 원조죠. 열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교육은 늘 닫혔어요. 교실이 닫혔고 시간표가 우리를 틀지어줬고 그리고 관계를 단절시켰잖아요. 학교에 간다는 것은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거고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거고 하는 계속 단절 연령별로도 단절됐잖아요. 학년별로 나누고 반반으로 나눠가지고 관계를 계속 단절시키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 제도 교육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 시간, 공간, 관계의 단절을 우리는 극복하고 그것을 열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거죠. 열린 교육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 교육에 대한 그런 상식을 해체하는 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공동육아부터 우리 지금 그 방과 교실에서 방과 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 교육 공동체를 운영하고 계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 이게 어떤 것인지 열린 교육을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나들이 마실 모둠을 합니다. 이거 다 사람과 사람이 어우러져 사는 일들을 겪어보는 거죠. 그 나들이는 우리가 자연 친화, 생태 생활권 교육으로 알고 있죠.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연을 찾아다니는 그런 일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들의 살아있는 생활 현장 경험하도록 이렇게 하는 일종의 그 생활권을 그 탐색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중요한 프로그램이죠. 서로 어린이집의 그 아이들 혹은 그 방과 교실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의 집으로 마실들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늘 함께 만나서 상의하고 함께 일들을 꾸며보는 그런 모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 학교에서 혹은 교실에서 교사가 주도적으로 교사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참여해서 함께 하죠. 우리는 아마와 교사가 협동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우리 현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 뭐 자발적이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발성을 강요당하고 있죠. 일상적으로 서로 이렇게 추동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회에 사실 그 드문 자발성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이 공동육아 어린이집
협동형 돌봄센터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협동 돌봄센터라고 굳이 어린이집 다음에 방과후를 안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 마지막에 함께 토의를 해봅시다. 학교 다음, 수업 끝난 다음이 방과후인데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이 교육의 내용을 담는 말일까? 방과후라고 그러는 일반 용어가 너무나 학교 중심, 수업 중심의 용어가 아닐까 하는 점에서 한번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번에 법제화할 때 방과후란 말을 쓰지 않고 협동형 돌봄센터란 말을 쓴 거는 저는 한 발짝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그 협동형 초등 돌봄 그리고 중등 과정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든지 공동체적인 교육의 터전을 만들려고 그러는 분들이 그뭐 대안학교라고 그럽니까? 이런 현장들을 만들었죠. 학교 이외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또 어린이집 그리고 그 초등 돌봄이 끝나도 그 만들어진 과정이 아까 포스트 공동육아 플러스 공동체 교육 플러스가 돼갖고 그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마을 공동체 혹은 평생의 인간관계가 만들어졌죠. 실제로 지금 공동육아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이 30년이 된 게 올해입니다. 이 30년을 점검해 보면서 30년 전에 부모와 교사들이 이미 이제 은퇴들 하면서 정년을 맞이하고 은퇴들 하면서 또 함께 사는 그런 평생 공동체 마을들을 구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죠. 나이 들어 함께 살 만한 사람, 과연 누구일까? 지금 아이들 함께 키우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힘들기도 하지만 결국 나이 들어 보니까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그들과 함께 산답니다. 이렇게 함께 크는 아이들과 함께 또 어른들도 자랐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이런 육아를 혹은 이런 교육을 함께 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지금 같은 그런 어른이 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회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게 한 것은 내 인생에 중요한 모든 것은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에서 배웠다. 거기서 익혔다. 사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인생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 30년쯤 해보니까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경험을 간증하듯이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 아이들과 함께 씨름하고 있는 여러 부모님들과 이 이야기도 나이 든 사람으로서 나누고 싶더라고요. 자,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고립의 시대라고 그러는 책 제목이에요. 노리나 허츠라고 그러는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여성인데 이분이 인류학, 사회학, 교육학, 그야말로 문명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학자로서 이 시대를 진단하고 이 시대의 문제를 아주 설파했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실 만합니다. 그 부제목이 초연결 시대에 격리된 우리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는 디지털 미디어, SNS 모든 걸로 뭐 유튜브로 일상생활이 온 세상의 모든 정보와 모든 지식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긴밀하게 공간적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살고 있죠. 지금 우리도 지금 공간적으로 전국에 계신 그 공동육아, 초등 공동체 교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디지털 문명의 아주 좋은 측면이죠. 그런데 이런 초연결이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격리감을 심화시킨다는, 고립감을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이런 그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문명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하고 결합되면서 사람들을 경쟁과 고립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신자유주의가 경쟁시키고 경쟁에서 아주 사람을 계속 개별화하고 파편화해서 개인밖에 안 남게 한 거죠. 핵가족도 요즘 분화됐잖아요. 어, 핵이 분화하니까 원자 분열이 벌어지니까 정말 개체화된 그런 개개인들이 예, 그 안에서 최대 효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내면의 고립감이 상당히 심화된다는 거죠. 그 고립감 때문에 더 SNS에 매달리고 어떤 디지털적인 그런 연결을 계속 찾고 있죠. 사실 그 유튜브고 인스타그램이고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한 번 빠지면 글로 쭉 들어가지 않습니까? 페이스북도 페이스북으로 계속 연결돼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노리나 허스가 주목한 것은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는 것이 우리 인류 사회에 가져온 문명적 전환에 너무나 큰 어, 그 요소라는 거죠. 계기라는 거죠. 물론 컴퓨터, 인터넷 뭐 여러 가지 디지털 혁명을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만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인간이라고 그러는 동물의 사회성 혹은 인간이라는 동물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건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 스마트폰이라고 그러는 것은 인간 뇌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이 스마트폰이 아이들의 뇌 성장 그리고 고립된 개개인들의 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지금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시작된 지 몇 년 안 된 거예요. 스마트폰의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얼마 안 됐어요. 15년? 그 1세대의 내면의 변화를 내가 겪기 시작했고 우리 아이들은 바로 그 시대에 태어나서 그렇게 성장하는 첫 세대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시대에 첫 번째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겁니다. 제가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권하는 것은 자세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가공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몰랐어요. 지금까지 교육학이 검증하지 못했던 문제, 지금까지 정신병리학이 알지 못하는 문제가 지금 그 세대의 아이들의 출발 지점부터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그러는 거가 인생의 출발점부터 시작되고 있고 혹은 이미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어른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서 가족관계, 사회관계의 위기가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지만 저기 연결된 사람들. 사실 눈앞에 있는 사람들 놔두고 스마트폰 쳐다보는 그런 현상들 많이 있잖아요. 애인들끼리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카페에 만나서 서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햄없이 지나가고 있는 거. 한 번은 저는 인류학자라 관찰을 좋아하는데 30분이 지나도록 둘이 완전히 스마트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뭐 하러 만나나. 정말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 보고 있는 두 사람을 제가 시계 보면서 관찰한 적이 있는데, 전 뭐 완전히. 자, 근데 아이들 보면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자기를 문득 느낄 때가 있었나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산만한 부모가 아이들과 성근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시대에. 어린 아기들은 모를 것 같죠. 사실은 아기 목욕시키다가 페이스북에 빠져갖고 아이를 익사시킨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 하나가 아니라 그런 사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긴 잠깐 했다고 그러더래요.
근데 나중에 경찰이 보니까 스마트폰 아이를 탕 속에 넣고 페이스북을 18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거기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인간의 인식을 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근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감 능력의 공감 그 자체를 방해하는 거죠. 이런 부모, 어른, 그리고 자기도 조금 자라면서 계속 빈 시간을 조금이라도 생기는 틈새 시간을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져서 살 때 분열된 자아가 분열된 자아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 가지 편식, 과식, 애착, 애착 불안정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애착 불안정이라는 건 어렸을 때 잘못되면 이건 나이 들어 평생 고생입니다. 고생 정도가 아니라 정신병리적으로 가장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애착 불안정. 지금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아도 저 사람 결국은 배신할 거야 라는 거 있죠. 잘해주는 게 잘해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재확인하고 이래도 잘해줄 거야, 저래도 잘해줄 거야, 언제 마음을 바꿀 거야 하고 계속 사람을 찔러대는 거 있잖아. 애착 불안정의 아주 전형적인 문제들인데 이거 나이 들어서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평생 불행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잘못 잡으면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뭐 여러분들도 염려가 되셨겠지만 스마트폰 붙들고 사는 아이들이 운동 능력에 문제가 되겠죠. 신체 활동 아주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체적 정서적인 회복 탄력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겁니다. 이 다음 정도. 이런 문제를 쭉그 분석하고 소개하면서 노리나 허스가 제안한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공감 능력을 회복하고 협력적인 삶이 가능할까? 여기서 경쟁과 고립된 삶을 극복하는 방법. 이것은 면대면 상호작용을 확대하고 반복하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 문명하고 신자유주의가 계속 우리를 고립시키고 파편화시키고 경쟁과 효율로 내몰고 있고 늘 바빠하고서 완전히 지친 몸을 달래는 방법은 그냥 혼자 디지털 미디어 소비 속에 빠지도록 하는 거.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이것을 극복하려면 이 문명이 밀고 나가는 그 거대한 탕류로부터 몸을 살려내는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면대면 상호작용. 뭐 지금 우리도 면대면으로 하고는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토요일 아침 쓰신 만큼 보람 있어야 됩니다. 그냥 미디어로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것보다는 우린 생산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일방적인 강의를 좀 더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같이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관계 연습 우리 많이 하고 있죠. 사회적인 유대도 확대해야 됩니다. 그것도 많이 했을 거예요. 주변에 어떤 사람보다도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사회적인 유대를 든든히 하고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시간 많이 쓰시는 거죠. 그만큼 바로 이 시대에 탕류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발버둥을 우리가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 확장됩니다. 공감 능력이 자라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관계, 그런 환경, 그런 생활의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여기서 노리나 허츠가 얘기하는 적절한 부모 양육자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리나 허츠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육아도 잠깐 했었던 장대익 선생도 그렇고 뭐 최재천 선생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인간이라고 그런 종이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는 생물학자, 자연과학자, 심리학자들이 다 찾아내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해결 방식입니다.
이 적절한 부모, 양육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아이들,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존재로 자기 위치를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입하고 싶고 참견하고 싶고 어떻게 하고 싶고 이렇게 그 빈 시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내버려도 될까 하는 걸로 마음이 다급해질수록 추스리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율적인 탐색과 탐구의 시간을 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제 발로 걸어가서 제 발로 세상을 탐색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로 키운다. 그리고 공감의 깊이보다 넓이가 중요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장대익 선생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은 느낌보다 사고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아이하고 심하게 공감해 갖고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하고만 심하게 공감해 가지고 거기에 집착, 그 관계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좀 더 넓은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좀 더 느낌보다는 상대방의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는 그런 인지적인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키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사회관계가 더욱더 중요해진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가 공동체와 사회관계를 못 만들도록 하기 때문에 그걸 만든다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바로 그 일을 해야만 된다는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이 공감의 시대라고 그런 책을 쓴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역병을 겪으면서 회복력의 시대라고 그런 책까지 썼어요. 이 사람 책을 다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고 요약해드린 얘기만 정리하셔도 괜찮은데 이런 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명적 이 변화, 문명적 위기의 극복 핵심이 공감이라는 겁니다. 동시에 이 디지털 미디어 문명, AI, 이 문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종의 공감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참 굉장한 무리를 하지 않으면 만나기 어려웠던 여러분들을 한순간에 이렇게 접속해서 굉장히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비대면, 이거 사실 대면인데, 이런 죄송합니다. 온라인 접속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어, 서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여러 가지 느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인식을 얘기합니다. 제레미 리프킨의 얘기인데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지금 생태 기후 위기 속에서 인류 종이 살려면 다양한 생명체하고 교감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생물권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지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그 리프킨이 공감의 시대에서 상당히 긴 두꺼운 그 분량을 새로운 교육혁명을 소개하는데 할애합니다. 그 새로운 교육혁명이 공감 능력을 개발하는 공감 교육입니다. 뉴욕타임스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교육이고 그리고 이러한 시대에 공감 능력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여러 곳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는 걸 소개하고 있어요. 굉장히 빨리 받아들이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좀 소개하겠습니다. 공감의 뿌리라는 프로그램은 얼마나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했는지 소개할게요. 동시에 우리가 지금 다 공동육아 현장, 공동체 교육 현장들이 다 겪었습니다만 코로나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대면 관계 그리고 어떤 만남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접 만남, 함께 사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일들을 못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었는데 그래도 살아남은 우리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공동체를 지키면서 살아남은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이 그 시기를 견디지 못한 현장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9개의 현장이 문을 닫았으니까요. 한 10% 정도 되는 현장이 문을 닫은 겁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오늘 무지개처럼 이제 역병 위기가 지나가니까 또 이렇게 새롭게 새 봄에 시작하는 그런 현장이 있어 우리가 희망을 보죠. 근데 여기서 제레미 리프킨이 강조하는 건 회복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재난은 계속 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재난 속에서 살아갈 아이들입니다. 순탄하게 발전만 하는 그런 세상을 살지 않을 거고요. 기후위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수없이 많은 역병과 그리고 예상치 않았던 아마 시스템 위기들이 올 겁니다. 자본주의 체제도 그렇고 시장 경제도 그렇고 아마 경제 발전도 여기저기서 위기가 오고 심지어는 전쟁 위기가 있어요. 한순간에 우리 모든 걸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전쟁 위기도 있습니다. 그 위기 자체를 우리가 막아보려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겪을 수밖에 없는 위기라면 겪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회복력 있는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resilience, 꺾이지 않는 마음, 제일 중요한 거죠. 뭐 갑자기 손흥민 생각이 나는데 꺾이지 않는 마음이면 살아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뻔한 틀 안에서 더 많은 효율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진보의 시대의 신화에서 빨리 벗어나서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을 겪어내고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회복력의 시대. 그 회복력을 중요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교육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런 프로그램의 핵심은 역시 생명 혐오가 아니라 생명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스스로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이라고 그러는 게 존중이 바로 나에 대한 존중이고 바로 나와 함께하는 다른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레미 리프킨이 얘기하는 바이오포비아의 문명 속에서 우리가 근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현대 문명은 우리를 생명에 대한 혐오, 생명에 대한 혐오를 아주 체득하는 그런 시대를 살도록 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 아이들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으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생명 사랑의 환경 속에서 자라는지 연두가 악보집을 하나 연두가 CD를 하나 보냈어요. 연두 우리 저 공동체 교육의 선생님이잖아요. 기타 치면서 만들 깜짝 덥지 않은 여름날 오줌 누고 모자 쓰고 나들이를 나갔다. 그런데 눈앞에 갑자기 나방이 나타나 깜짝 놀랐어. 이게 아이 말입니다. 그러더니 구름산에 올라가 나뭇가지도 줍고 밤송이도 주었다. 그런데 눈앞에 갑자기 매미가 나타나 깜짝 놀랐어. 개구리가 나타나 깜짝 놀랐어. 지렁이가 나타나 깜짝 놀랐어. 근데 깜짝 놀란 애들이 지렁이도 집어보고 공동육아 아이들이 이 시대의 바이오포비아의 생태 구조 안에서 바이오포비아로 온몸으로 익히고 사는 그 어린 시절을 보내는 아이들과 얼마나 다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2절은 사마귀가 나타나서 달팽이가 나타나서 뱀이 나타나서 풍뎅이가 날아가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살아내는 아이들이 마주치는 생명마다 깜짝 놀라고 탐구심이 자라고 그 생명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바이오필리아가 되는 겁니다.
생명, 사랑의 존재가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겐 정말 필요한 일이고요. 그 필요한 일은 우리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체현하면서 되는 거고 그 일상을 통해서 되는 건데 그것이 마침 나들이 프로그램으로 우리 안에서는 구현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장. 이건 제레미 리프킨이 공감의 회복력의 시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디지털 엘리트들 있죠. 실제로 디지털 문명을 최첨단에서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은 자연 속에서 키운답니다. 이런 아이러니를 소개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힙한 프로그램이 자연 친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애들이 자연 속에서 나들이 하면서 자연 속에서 생명 속에서 놀면서 자라는데 저렇게 애들 놀려서 되나? 할 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사, 측정을 해본 결과 그 아이들이 교실 학습하면서 자란 아이들보다 언어 능력 더 뛰어나고 집중력 더 뛰어나고 심리적으로 더 안정돼 있고 비판적 사고력이 높고 이건 우리 잘 알죠. 공동육아 공동체 교육의 아이들이 아주 비판적 사고력이 높죠. 순종적인 아이들 아니죠. 잘 키운 겁니다. 정서적 성숙도도 높다는 거예요. 그 연령층에 교실 학습하면서 학습지 풀면서 그렇게 일제식 프로그램 속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높다는 겁니다. 그 디지털 문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자기 애한테 스마트폰을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애플은 팔아먹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이들 혹은 사람들의 일상에 얼마나 이런 그 도구들을 잘 관리하면서 쓰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를 발생하는지 더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다음 장 봅시다. 이 아이들의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공감 능력, 타인의 감정에서 세상을 보고 그에 맞춰서 행동할 줄 아는 능력을 얘기하죠. 그게 공감 능력이에요. 이거 우리가 보통 지능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이거 지능입니다. 제가 이거를 저 제가 사실 박사 논문은 일본의 어린이집을 한 2년 연구해 갖고 썼는데 그때 어린이집에서 일본의 어린이집에서 벌써 그러니까 몇 년 전입니까? 한 30년 전, 40년 전인데요. 어, 35년 전입니다, 정확히. 예, 근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능, 인지 능력 같은 거에 대해서 저도 선입관이 있어서 굉장히 똑똑한 애가 있는데 맨날 애들하고 싸워요. 남들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건 뭐 이것저것 뭐 그림도 잘 그리고 뭣도 하고 그런 걸 해요. 잘해요. 언어 능력도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걔가 자꾸 애들하고 싸워요. 그래서 내가 그 일본의 그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원장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머리는 똑똑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싸울까요?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이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똑똑한 사람이 왜 싸웁니까? 지금 손해 보더라도 쟤한테 먹을 걸 하나 주고 걔하고 같이 먹을 거 하나 받고 관계를 잘 만드는 이를테면 정서적 지능이라고 얘기하는 EQ의 문제를 사실은 거기는 문화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넣었던 거예요. 그때 그 여러 가지 육아 방식에 대해서 아직 그 현대 교육이 그런 정서적 지능 부분에 대한 측정 방법이 나오기 전에 이미 체험적으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교육 현장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관찰해 본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뇌 발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측정하면서 관찰해 냈어요. 실제로 이건 인류종의 특징이에요. 공감 능력이라는 건 타고납니다. 물론 침팬지나 무슨 그 다른 유인원들 다 있는데 사람한테 특별히 더 발달돼 있죠. 그래서 이제 미러링이라는 게 있어요. 옆에서 애가 울면
그 옆에 있는 아이도 따라 울죠. 근데 이제 세 살쯤, 이건 아닙니다. 만으로 세 살쯤 되면 이제 우는 아이를 지켜봐요. 5살쯤 되면은 우는 아이를 달래려고 한다는 거예요. 8살, 9살, 지금 우리 초등 어, 육아 현장에, 초등 교육 현장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건 다른 아이들이 겪는 고통과 억울함에 대해서 공감을 할 줄 압니다. 얘들의 경우는 제가 저렇게 우는 거는 선생님이 쟤한테 부당하게 했기 때문이야.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좀 더 공정하게 해야 돼. 이런 얘기들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누가 누구한테 한 거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면 미안합니다. 입장이 되면 어떨까? 상상하고 직접 해보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역할극이고 소꿉놀이고 이야기 만들고 거짓말도 하고 둘러대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데 학교에서는 이런 걸 다 억제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교육 현장도 유치원에서 이런 걸 용납합니까? 이거 다 빈 시간에 하는 거거든요. 어른의 눈초리가 어른의 감시에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때 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돌봄하면서 늘봄까지 간다는 거가 늘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애들한테 얼마나 억압적이겠어요? 늘 본다는데. 빈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키워요. 틀 지워지지 않은 자연이 공감 능력을 키워요. 깜짝 놀랄 때 공감 능력이 자라는 거예요. 예측치 않은 일을 할 때, 뻔하게 그려놓은 거 보고 공감 능력이 자라는 거예요. 두뇌가 발달하지 않아요. 그 다음 장부터. 메리 고든이라고 그러는 그 캐나다의 유치원 교사가 The Roots of Empathy라고, 공감의 뿌리라고 해도 책 이름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공감의 뿌리. 유치원 교사가 만들었는데 이건 바로 수많은 나라의 초등교육 프로그램이 됐고요. 뉴질랜드 같은 데서 중등까지 확대했어요. 공감 교육으로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게 왜 좋으냐면 이 공감의 뿌리라는 이 프로그램, 이거는 교육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지금 핵가족 시대에 다른 연령층의 아이들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깊이 있게 관찰하고 그리고 그런 그 다른 연령층의 아이들과 혹은 다른 배경, 문화 배경의 사람들과 만날 계기가 없으니까 상당히 편협한 경험체계 속에서 사람들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의 뿌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유치원 교실 혹은 초등 교실에 아기를 데리고 오는 갓난 아기를 데리고 와서 그 갓난 아기를 같이 관찰하는 거예요. 부모와 아이가 뭐 주로 어머니겠죠.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와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을 가지고 나는 이런 줄 알았어, 저런 줄 알았어 하고 아이들 간에 토의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느낌이라든지 처음엔 느낌 정서적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니까 아이가 울다가 달래지더라. 저 아이는 무엇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 저 아이는 무엇을 모르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겁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주는 걸 아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이 하면서 그 소통 능력, 어휘력까지 향상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인의 느낌, 타인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을 한 번 경험한 아이들이 그걸 응용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의 뿌리라는 책의 부제목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공감 능력을 키운 아이들은 세상을 더 공감적인 세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도, 그렇죠. 세상을 자기 혼자 바꿉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설득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생각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그 타인의 느낌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을 키운 아이들이에요. 자, 이 다음 장 봅시다. 그래서 공감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공감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존중한다는 건 예,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게 대단히 지능이 높은 거예요. 저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손해보는 인격,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디지털 세상 혹은 신자유주의 경쟁 세상에서 인간을 파편화시키고 맹목적으로 자기 효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양쪽 눈을 가린 경주마가 되게 만든 거예요. 이걸 띄어야 되는 거예요. 옆을 돌아보게 하고, 딴짓을 하게 해야 돼. 친구하고, 손해볼 줄 알게 해야 돼. 그게 결국은 긴 인간관계 속에서 혹은 다른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관심, 무감각, 냉담, 외면 잘 똑똑한 것 같죠. 너 점수 올리려면 지금 옆에 쳐다볼 때가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일인지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단순히 무자비한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제일 문제한 게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런 사람들이 왜 나옵니까? 시험 공부만 잘해갖고 고시만 잘 본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참 그래요. 여기서 루트 엠파티, 공감의 뿌리라고 그러는 프로그램에 그 프로그램에서 관찰한 혹은 그 프로그램의 결과로 자기 행동 변화가 일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배려심 있는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지 관찰한 사례들이 쭉 나옵니다. 재밌죠? 옆에 아이가 같이 아이스크림을 줬는데 소프트 아이스크림 딱 받았다가 옆에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뚝 떨어뜨렸어요. 아이스크림 떨어뜨렸다고 놀리는 애가 있을 수 있겠죠. 나도 깜짝 놀라서 뚝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자기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는 애가 있어요. 한 입 나눠주는 애가 있는 거죠. 옆에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사실은 아이스크림 아니겠습니까? 과자도 있고, 간식도 있고, 줄서기도 있고, 그 수많은 공동육아의 일상생활, 공동체 교육의 일상 상호작용 속에서 수많은 게임들이 있잖아요. 놀이가. 공동체적인 게임이 있고 경쟁적인 게임이 있고요. 정말 오징어 게임 같은 병을 죽이는 게임도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은 어떤 게임, 어떤 놀이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키우면서 성장하게 되는지 조금 더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면밀하게 구성할 필요도 있어요. 여기서 공감의 뿌리라는 프로그램을 한 아이가 어떤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였는데 아이들끼리 뭐 이렇게 있다가 왜 서로 모자 탁 뺏어갖고 쫓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놀이더라고. 이럴 때 모자를 빼앗긴 아이의 마음, 대개 이제 뺏어가는 애들은 힘이 센 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짱 같은 애들이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혹은 짱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걔보다 힘이 약한 아이라 하더라도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서 말리고 당한 아이를 보호해주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혼자 그러면 맞겠죠. 근데 함께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 했던 아이들은 맞선 아이들 그 편에 함께 서준다는 거예요. 함께 눈을 부릅뜨고 함께 그 옆에 서준다는 거예요. 최소한 먼저 문제 제기하는 아이가 그렇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아이 편을 서준 아이들, 나서서 말리는 애도 있지만 그 나서서 말리는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아이들, 그런 공감 능력이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느낌, 단순한 느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실행으로 하는 아이들로 성장하는 거죠. 여기서 그 아이들의 이야기 중에서 제가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이주민이었던 아이가 집안도 가난하고 그래서 유행에 뒤진 이상한 신발을 신고 왔답니다. 뭐 아마 반짝반짝거리는 신발이었던 가 그런 신발이었는데 아이들이 막 놀리고 그래요.
그랬더니 공감 능력 있는 한 아이가 그거 재밌게 생겼다고 한 짝씩 바꿔 신기 해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놀이로 바꾼 거예요. 편견, 괴롭힘을 놀이로 바꿔버리는 그런 전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 공감 능력을 창의적으로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닌가요?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노후를 기탁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저는 지금 필사적입니다. 여러분들 잘 키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 다음 장. 공감 능력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감에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다양한 타임과 접촉 기회를 늘리라는 거예요. 우리 학교 교실에선 너무나 일정한 산하고 일정한 상호작용만 끊임없이 하죠. 학교 학원을 아무리 많이 다녀봐야 그래야 몇 교실입니까? 제한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죠. 수업이란 형태로. 쉬는 시간에 상호작용을 하지만 그 역시 뻔한 아이들하고 뻔하게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유시간이 짧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타인과 접촉 기회를 늘리고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데 상호작용이 일정한 상황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의 관점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 타인이라 그런 거엔 어른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세계에다가 디즈니 만화 그려놓은 것 같은 그 아이들의 세계라는 거 만들어 놓고 저기서 동화처럼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키즈 카페, 뭐 키즈 무슨 놀이터 이런 거 정말 저는 아동 지능 발달의 최악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뻔한 플라스틱 놀이감만 해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다 뻔뻔하게 창의성 이런 거 붙여놓고 보면 저는 허위 과대 광고라고 느껴요. 공동육아 아이들이 어른들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어란 얘기를 갖다가 나이 들어서 한다는 것은 다양한 어른들의 이야기도 엿들었고 어른들과도 이야기해봤고 다양한 사람들과 깊은 접촉을 해봤다는 거예요. 다양한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정서적 지능이 발달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공동육아 아이들의 물론 개인차가 다 있어요. 기질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질 이후에 함께 경험했던 그런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독특한 퍼스널리티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퍼스널리티라는 것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Personality is your destiny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격은 네 운명이다. 실제로 사람의 운명. 그 퍼스널리티라는 건 그만큼 퍼스널리티라고 그러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행복한 퍼스널리티 무슨 퍼스널리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낯선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잘 협력하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식보다 공감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것은 지식보다 공감 능력이 인생에서 더욱 중요한 선택을 결정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하고 그 원제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공동육아를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던 건가요? 공동육아의 아이들이 선뜻 이렇게 자연 속에서 또 사람들 속에서 관계를 익히면서 공감 능력이 있는 아이들 혹은 어른들로 성장한 거 그냥 나온 일은 아니죠. 그것이 공동육아 운동이 사실은 어린이 해방운동, 어린이 인권선언하고 맥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일찍이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시대의 봉건적인 억압, 그리고 가난한 시절에 그 아이들이라고 그러는 그 연약한 생명에 대해서 어른들이 아주 무자비한 폭력, 무자비한 그 인권 유린을 할 때, 그리고 또 절대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했을 때 결핍으로부터 해방을 꿈꿨던 방정환 선생님이라든지 김기진 선생님이라든지 마혜성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셨던 거죠. 윤석중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해송이나 마해송 선생님 같은 분은 해송을 땄고 소파 방정원 선생님의 생각을 잇고자 했고 그리고 윤석중 선생님은 공동육아와 함께 2000년에 해화동 공동육아 사무실에서부터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셨어요. 90이 넘으신 양반이. 이때 이분들이 꿈꿨던 거는요. 학교 교육이 아니에요. 국민 교육이 아니에요. 일제가 강요한 국민 교육이 아니었었어요. 그런 획일적인 교육, 이런 교육의 틀 속에서 자유로운 교육을 꿈꾸셨고요. 아이들의 해방을 꿈꾸셨어요. 이 공동육아가 우리가 지금 뭐 1978년 해송 야간 보육학교 시절을 뭐 우리가 지금 선사시대 기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이때 어린이 걱정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던 사람들이 예, 그 우리 선구자들,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들이 어떻게 국가 권력 혹은 현대 문명이라고 그러는 이런 그 기계적인 교육관에 저항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생각을 공부하기 시작했냐면 어린이들이 그 당시에 70년대 어린이들이 놓여 있는 특히 가난한 지역의 어린이들이 놓여 있는 그런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린이 그 해송 유아원을 만들고 해송 아기둥지 종일 보육 시작하는 걸 처음 해보고 그 가난한 지역 아이들의 유치원을 만든다고 그 해송 유아원을 만들었습니다만 이때 단순히 보육시설을 만든다 혹은 조기 교육을 더 가난한 아이들에게 확장한다 이런 뜻이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국가 권력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교육 제도의 틀, 그 바깥에서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교육 공간을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 해방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모색들을 하던 사람들이 영유아 보육제도가 만들어질 때 공동육아의 꿈을 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육아의 꿈을 가지고 자연 친화 교육이나 부모 참여 교육을 아무리 얘기해도 당시 이미 관료화되고 상업화됐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부모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할 때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부모들이 참여한 협동조합에서 이제 협동조합에서 부모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고 주인이 돼서 교사들과 함께 아이들의 생활을 구성해 봅시다라는 것들을 한 거죠. 보통 일반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어린이집 바깥으로 나들이가 나가고요. 안전 문제 당연히 있죠. 여러 가지 못한다고 그러는 그런 이야기들 많았죠. 유기농, 무농약 그런 급식을 시작했을 때 밥을 먹었을 때 그렇게 비싼 걸 갖다가 어린이집에서 왜 먹이냐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이걸 먹이라고 각 집에서는 불량식품을 먹더라도 최소한 모두가 함께 먹는 것은 건강한 거 먹읍시다. 먼저 기준 잡았어요. 이런 자연 친화 놀이 중심이 또 우리들의 그 건강한 생태 생활 밥상이 누리 과정에 다 반영이 됐죠. 그게 지난 30년 동안의 공동육아 협동조합 운동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유보 통합이라고 그런 걸 갖다가 아주 획일적인 제도 교육부 안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고는 간단합니다. 학교가 제일 좋다. 학교 같은 생활을 빨리 아이들에게, 더 어린 아이들에게 더 일찍, 더 오래 할수록 좋다. 자, 이런 그 틀을 가지고 교육은 곧바로 교육 이퀄 학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육부는 학교부입니다. 학교만 생각하는 그런 부서가 학교 틀 안에 모든 걸 담아내려고 그러면서 유치원 틀 안에 어린이집을 담아가려고 그럽니다. 이런 획일적인 제도화의 압박은 단순히 뭐 재정 지원 무슨 그 자격 제도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교육 내용 그 자체를
경쟁적이고 그야말로 발전주의 시대에 그런 지식, 반복 학습, 여기다가 틀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도와 압박이 거셀 때 우리가 이것에 틈새를 내서 다시 누리과정에서 이룩한 그런 그 성과를 만들어내야 어린이집 유치원들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위기를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하고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그 이제 어린이집을 거치고 또 초등에서 방과 후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제가 방과 후라고 그런 말 하기 전에 공동육아와 왜 우리 이름이 공동육아라고 통칭하면서도 공동육아와 빈칸도 없이 공동체 교육이라고 이름이 붙었을까? 왜 이렇게 긴 이름을 붙였을까? 그 까닭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공동육아와 교육, 그래버리지 왜 거기 공동체가 굳이 들어가냐고 그러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2002년이라고 그런 해에 사실은 그 해송 유아원, 해송 아기둥지 보육시설이었던 곳이 99년에 IMF 위기 대응 시절에 달동네 아이들이 식사를 잘 못하면서 결식 아동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그 거기가 해송 어린이 둥지 공동체라고 그런 이름으로 이른바 방과 후 교실에 이제 선구 역할을 좀 했어요. 그게 나중에 해송 지역아동센터가 되고 지역 공동체 학교의 그 모델 프로그램이 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2002년에 산학교라고 그러는 건 산 어린이집의 부모들이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을 학교로 그냥 보낼 수가 없다고 대안학교라고 그러는 산학교를 만들었는데 산학교라고 그러는 초등 대안학교를 만든 거죠. 고발당했어요. 그래서 그 이사장이었던 그 황윤옥 물길 이사장이 고발당해가지고 상당히 큰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논리가 뭐냐? 그때만 해도 이랬어요. 초등은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은 국가가 한다. 임의로 초등학교를 안 보내는 부모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의무는 국가의 의무가 아니라 부모의 의무라고 해석한 거죠.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다 넣으라고 그런 거죠. 그거에 대해서 저항한 부모들이 만든 게 그 산학교였고요. 그 산학교를 지키고 그 산학교와 함께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초등아이들의 교육 내용을 공동체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해서 공동체 교육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로 성장한 아이들이 한국의 이 아주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학교 제도 틀 안에서 어떻게 공동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을지, 한국의 보육제도 안에서 공동육아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의 생활 양식을 지켰듯이 바로 한국의 학교 제도 속에서 공동체 교육 현장들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켜야 된다. 학습으로부터 아이들의 생활을 찾아야 된다 하는 거가 공동체 교육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부터. 이제 공동체 교육의 과제 다 같이 안고 계시죠. 뭐 저는 교육개혁이 왜 매번 실패하나라는 책을 김창호 선생과 같이 엮어낸 적이 있는데 그때 교육게임이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사회적인 지위를 놓고 한판 승부하는 그야말로 수능 시험을 둘러싼 그런 그 지위 경쟁이 있고 능력주의 이런 것들의 그 신화를 우리 사회가 내포하면서 시험만 잘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런 착각 속에 모두를 몰아넣고 그런 착각을 갖지 않는 부모들도 그렇게 착각한 그런 학교 현장 속에서 시험 못 본 아이, 능력 없는 아이로 문제야로 이렇게 규정당하는 것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들이 그렇고 그렇게 짜놓은 판이라고 해서 거기에 밀고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국제적으로 아동 인권 문제 케이스로 다뤄지고 있는 건 아십니까?
1992년부터 그 유니세프를 포함해 가지고 아동 인권을 생각하는 그 컨퍼런스들이 있을 때마다 한국의 어린아이들이,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의 어린아이들이 너무 이른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과도한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아동 아동 노동, 아동 인권 문제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교육이 제도화되고 또 교육이 산업화돼 가지고 학교 교육 끝나면 그다음에 학원 교육으로, 학교 교육을 최대한 늘려서 야간 자율학습까지,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도 또 학원으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초등교육이 끝나도 그다음에 가정 다양한 특기 교육 현장이 있고, 특기 교육 현장과 어우러서 학습지가 있고, 학습 학원이 있고요. 중학교 들어가면 각 과목마다 학습 학원 들어갔다 끼워 넣어서 아이들의 일상을 뭐 학교 시간 이외의 일상까지 다 프로그램화 시켜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린 교육 산업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교육 산업을 가동시키는 최종적인 추진체는 수능 시험이죠. 거기를 향해서 내신 계속해서 사람들을 그런 교육 산업에 매달리도록 만드는 온갖 자극제가 널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 어른들의 이해관계 혹은 사회 구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일상생활이, 아이들의 성장이 침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역설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컸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어린 시절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지, 그런 학교 생활을 아이들에게 다시 되풀이해야 되는 건지. 이거 고리를 끊어야 되거든요. 고리를 제도적으로 끊으라고 주장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뭘 당연히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당장 내 아이를 어떻게 지킬 겁니까? 나는 우리 부모처럼, 우리 그때 부모가 나한테 더 잡두리를 해서 학원 몇 개를 더 보냈어야 내가 지금 더 되는데, 이렇게 지금도 자책하고 계십니까? 그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내가 졸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책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능력주의 신화 속에 아직도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건 서로가 격려해서 벗어납시다. 우리는 지금 그 어린이 운동의 선각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 그리고 봉건과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그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을 꿈꾸고 실천하려고 애쓰었다면,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은 부모나 교사나 이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과잉, 아이들에게 넘치도록 교육을 주고, 넘치도록 지식을 주고, 넘치도록 아이들의 시간을 장악하고 관리하는 이런 것으로부터 아이들을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놀게 하고 아이들을 쉬게 해야 되잖아요. 그 인간 생명으로서 아이들 존중한다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한참 자라는 사춘기 애들을 어떻게 종일 교육한 다음에, 그리고 야간에 그 교실에다 가둬놓고 졸더라도 여기서 책상 위에서 들어서 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끝난 애들 다시 버스로 날라고 어떻게 학원으로 보내고 어떻게 독서실로 보냅니까? 이런 비인격적이고 비인간적인 일들을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다음 세대까지 지어줄 거냔 말이죠. 그렇지 않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려고. 다른 부모들 다 그렇게 해도 혹시 나는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이들에게 시간, 공간, 관계의 여유를 줬던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실천을 지금 초등 공동체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갖고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이들의 생태 생활권 운동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기서 아이들을 학교하고 가정 사이에 또 다른 학교를 만들거나 또 다른 학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학교하고 가정 사이에 아이들에게 빈터하고 갓길을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지금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요구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과 후라 그런 용어는 좀 빨리 떨었으면 좋겠어요. 방과 후 학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일들은 좀 떨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새로운 도전적인 과제에 맞닥뜨렸다고 현실로는 뭐냐면 아까 키움센터도 있었습니다만 다 함께 돌봄센터 있죠. 지금 이 정부가 아주 과감하게 늘봄 교실을 만들겠다고 그래요. 늘봄 학교를 만든다고 그래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수업 끝나도 집에 안 보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야간 자율학습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초등학교에서 이제 뭐 하겠어요? 프로그램 넣는다고 그러죠. 또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은 시간에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그거 하겠다는 거고요. 초등에서 돌봄하겠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과목 가르치지 않고 그냥 자율적으로 너 이 방 안에서 있어 하는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율학습 아니에요? 학교가 뭘 했어요? 지금 한국의 학교 제도와 학교가 결합한 건 최악이에요. 이 최악을 그 최악의 조합을 아주 가장 선심성 공약처럼 얘기를 하고 이것을 아주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데 진보 교육감들까지 다 넘어가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늘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학교 현장을 오히려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지역사회 부모들이 거기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 거기를 놀이터로 만들 수 있게 해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하고 집 사이에 그 넓은 온갖 골목길과 온갖 그 빈 공간들을 자신들이 누비고 다닐 탐색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다 함께 돌봄센터에 기죽지 말고 늘봄 학교 같은 것의 문제점을 가장 본질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그 부모와 교사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 방과 후라고 그러는 그런 개념을 유지하고서는 학원하고 경쟁하게 돼요. 학원 특기교육과 경쟁하게 되고 초등 방과 후 유지하고 있을 때는 학교 돌봄 거기는 공짜인데 여기 왜 돈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과 후에 똑같이 봐준 방과 후 돌봐주는데 거기는 돈 안 내는데 여기는 왜 돈 내? 거기는 5만 원이면 된다는데 여기는 왜 50만 원이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한국의 학교 제도가 절대로 못하는 한국의 사춘기 성장, 아이들의 아동과 청소년의 성장에 절대로 부족한 공동체적인 생활 공간을 우리는 만들어주기 위해서 돈을 쓴다. 거기에 교육 산업과 어른들의 이윤 추구가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파제 쌓느라고 돈 쓴다. 그렇게 돼야 되죠. 이거를 좀 더 넓게, 좀 더 많은 사람들,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애쓴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협동형 돌봄센터를 법제화 이런 것도 추진하면서 동시에 그 제도화, 재정 지원을 미끼로 누리과정을 채택하고 나니까 공동육아 어린이집 안까지 규제가 들어와요. 누리과정의 표준 식단으로 맞춰가라. 어떤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어떠한 거 안 된다. 놀이 뭐 못한다. 관리가 계속 들어와요. 제도화가 재정 지원의 가장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계기로 물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됩니다. 오히려 더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제도 속에서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무슨 일을 왜 하려고 그러는지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확신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 공동체, 저는 초등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제안하고 싶어요. 율동 교육 공동체, 무지개 교육 공동체, 소중한 교육 공동체, 푸른들판 교육 공동체가 방과 후 대신에 이름이 됐으면 좋아요. 초등이 될 수도 있고 중등도 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려고 그런 건 교육 공동체잖아요. 온 공동체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우리가 확실히 함께 그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동지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12시까지 얘기를 마무리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사무국에서는 12시 반까지 시간을 확보한 야무진 그 뜻이 있는데, 과욕이라고 그러면 빨리 점심 먹으러 가시고, 그래도 남은 시간 좀 뭔가 더 여러분들이 뭐 토의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함께 해도 좋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전 일방적인 강연 마치겠습니다. 네.